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년생 딸 둘을 키우며 수학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30대입니다. 그리고 뱃속에는 셋째가 자라고 있죠.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정도 남긴 상태죠. 미운 4살 시기를 무사히 넘기고 이제는 쥐어받고 싶다는 7살이 되어버린 공주님들은 정말이지 잠시도 쉬지 않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눈치는 또 어찌나 빠른지 제가 화를 내겠다 싶으면 이 세상 애교라는 애교는 다 끌어모아서 예쁜 짓을 하는데 이걸 속아 넘어가야 하나 몇 번이나 고민을 하게 되죠. 남편은 아주 애들이라고 하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 사람이라 결국 집에서 호랑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저뿐이랍니다.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한바탕 전쟁을 치른 다음이죠. 아이 둘을 키우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저희 가족들의 삶을 순식간에 바꿔버린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일들을 겪으면서 많이 울기도 했고 화를 내보기도 했는데 결국은 손절이 정답이더라고요. 괜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상처 앞에서 속절없이 당하고 있었던 순간들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재수학원에서 처음 만나 우연히 같은 대학을 다녔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된 것도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졸업 이후 학원 일을 시작하면서 남편을 또 만나게 되었죠. 남편이 일하는 사무실과 제가 근무하는 학원이 같은 층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운명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연애를 하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긴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남편만큼이나 저하고 잘 맞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저하고 정반대인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통하는 구석이 많아 연애할 때도 불같이 싸우고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하호호 잘 지냈죠. 제게 있어서 남편은 퍼펙트맨, 완벽한 남편감이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결혼을 망설였습니다. 너무 행복할 것이 눈에 선했지만 쉽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어요. 흔한 변명 같겠지만 저는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때 이혼하셨죠. 이혼 자녀들이 다 저처럼 자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약간의 특수 상황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원하셨지만 어머니께서 죽어도 저를 키우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저 없이는 못 산다고 하셨던 어머니께서는 그 다음에 재혼하시며 저를 할머니에게 맡겨두고 가셨죠. 차라리 아버지에게 보내셨으면 되셨을 텐데 그건 또 싫으셨는지 그냥 생활비를 보내줄 테니 할머니와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 부모님 없이 띠동갑인 이모와 할머니랑 함께 살았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도 어머니도 일체 만난 적도 앞으로 만날 일도 없어요. 그 이후 할머니는 중3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이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저를 키우셨어요. 제게는 어머니나 다름없죠. 저는 남편에게 결혼 이후에도 이모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릴 때 큰 사고로 다리에 장애가 있으신 이모를 혼자 둘 수는 없었거든요. 당연히 거절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꺼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남편이 너무나 흔쾌히 좋다고 하는 거예요. 제게 이모가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죠. 진짜? 진짜 괜찮겠어? 불편하지 않겠어? 처음이야 당연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겠지.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모님도 불편하실 거야. 당신도 그렇고. 서로 각자 인생이 있었는데 그런 점들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니야? 그렇게 서로 맞춰서 살아가는 거지. 우리 집에 비하면 이모님이랑 사는 건 천국이 따로 없겠구만. 남편은 별 걱정을 다 한다고 말하며 호탕하게 웃었어요. 그러면서 슬쩍 가족들에 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솔직히 이때는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스갯소리 정도로만 넘겼죠. 하지만 시댁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의 곳이었어요. 남편은 이남 4녀의 5째였어요. 위로 누나만 넷이 있었고 아래로 남동생이 있었죠.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한 분만 계셨고요. 저는 첫인사 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요. 밖에서 보자고 할 줄 알았는데 집으로 초대해 주셨더라고요. 잔뜩 긴장한 저와는 다르게 시어머니께서는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이것저것 물어보시면서 나름 화기애애한 식사 시간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제게 예물이니 예단이니 그런 거추장스럽고 복잡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하시더니 제게는 딱 한 가지 당부할 것이 있다고 하셨죠. 갑자기 달라진 공기에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 겁을 먹었고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아들, 딱 아들만 낳아. 둘이면 좋겠다만 셋도 좋지. 손자만 안겨주면 내가 다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란다. 그게 어디 우리 뜻대로 되는 문제도 아닌데 뭘 그렇게 강조하세요. 생기는 대로 저희는 둘만 낳을 거예요. 딸이든 아들이든. 누가 너한테 말했어? 며느리한테 이야기했지. 설마 세아가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이랑 이야기했어요. 저희는 딸 아들 생각하지 않고 그저 둘만 낳아서 잘 키워보자고요. 저는 남편과 사전에 가족 계획에 관해 이야기 나눴던 것이 있어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아이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인 저를 배려해서 남편은 하나만 낳자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둘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했거든요. 혼자다 보니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형제 사이가 남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시는 문제를 겪으면서 모든 상황을 혼자서만 견뎌야 하는 것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그런지 둘은 되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아이를 좋아하는 편이라 그렇게 하자고 냉큼 찬성을 했고요. 저는 그 대화를 떠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숟가락을 식탁에 소리나게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식탁의 분위기가 삽시간에 무거워졌죠. 시어머니께서는 그럼 딸만 둘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셨어요. 남편은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반응이었죠. 딱딱한 말투에 시어머니의 반응에도 남편은 시큰둥했어요. 저만 초조한 마음으로 두 사람 눈치를 봐야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냉수를 단숨에 들이키시더니 누구 생각이냐고 물어보셨어요. 방금까지 그렇게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무겁다 못해 숨이 막힐 정도로 차갑게 흘러가고 있었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는 더더욱 생기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아들 타령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딸이 있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저께도 막내 누나 시어머니가 아직 산후조리도 안 끝난 누나한테 아들 낳으라고 한다고 욕을 그렇게 하셨으면서 이 사람한테는 결혼 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상황이 다르잖아, 상황이. 너희 막내 누나 시댁은 아들이 귀한 집이 아니잖아. 우리 집이랑은 다르게. 그리고 아니, 애를 낳고 몸조리 중인 애한테 그게 할 말이니? 그건 사돈이 너무했지. 손이 귀하니 어쩌니 그런 말들 저는 듣기 싫습니다. 다 귀한 사람인데 누구 집에서는 아들이 귀하고 다른 집은 아니고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말했죠. 시어머니께서는 뭔가 강하게 한마디 하고 싶은 눈치셨지만 차마 내뱉지는 못하시고 한숨만 내쉬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보니 제가 선택한 방법이라고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두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전부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과는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저를 바라보시고는 자신의 당부를 잊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그날 저녁 왜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아들을 강조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남편은 자기 가족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고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으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딸만 넷을 줄줄이 낳는 동안 지독한 시집살이를 겪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딸을 낳았을 때는 살림 미천이라 생각하고 좋아하셨다가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넷째마저도 딸이 태어나자 시어머니께서 처신을 잘못하셔서 조상이 노았다는 등 자기 집으로 시집와서는 집안의 대를 끊어놓으려고 한다는 등 온갖 모욕적인 말도 다 참으셔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아직도 그런 집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정색하며 자신의 집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순간 저도 혹시 아직도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 걱정돼서 슬쩍 물어봤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특별히 겉으로 하시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래도 적잖게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죠.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고 와서는 어쩌면 시집살이가 생각보다 순탄치 않겠다는 느낌을 가득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처럼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살 것도 아닌데 적당히 맞춰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첫 인사를 드리고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께서 막무가내로 자신과 갈 곳이 있으니 남편에게 비밀로 하고 나오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예약을 해뒀으니 거절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부르신 곳으로 갔는데요. 무슨 병원이었죠. 저는 갑자기 무슨 병원이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전에 알아봐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런저런 검사를 한 뒤에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자궁이 참편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필 자궁이 차갑다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사전에 알아봤으니 망정이지.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지. 하여튼 그 도령 말을 듣길 잘했다니까. 세아가 너 앞으로 일주일에 3번은 이곳에 와서 치료받아야 되니까 시간 예약 잘 해두고. 치료요? 어머님 무슨 치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 지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으로 왔는데 어쩌겠니. 이제 와서 결혼을 물을 수도 없고 네가 우리 아들한테 귀인이나 다름없다는데. 귀인이요? 어머님 그 말은 또 무슨 의미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물음에 화들짝 놀라시면서 말을 급하게 얼버무리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다 결제를 해뒀으니 빼먹지 말고 와서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라고 하셨죠. 당시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붙들고 물어볼 수 없어 우선은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시어머니께서는 아들 이야기를 하시며 제게 몸을 잘 챙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아이를 낳기 위해 남편과 결혼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참다 남편에게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정색을 하며 제게 화를 내더군요. 그냥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몸 챙겨주신다고만 생각했었으니까 꼭 당신한테 할 말은 아니겠다 싶었지. 그런데 이게 이렇게 화를 낼 일이야? 당신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당신이 쓸데없는 일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같아서 그러지. 예민하기는 무슨. 어머님도 그래. 내가 무슨 당신한테 귀인이니 어쩌니 알 수 없는 말들을 하시다가 내가 물어만 보면 입을 꾹 다무시질 않나. 당신은 당신대로 시어머니와 어디로 어떻게 다녀온 것이냐고 무슨 범죄자 신문하듯이 물어보질 않나. 뭐야 도대체. 귀인? 어머님이 당신한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남편은 제가 화를 내자 저를 달래주려는 듯이 미안하다고 말하다가 제 입에서 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다시 무서운 얼굴을 하고는 혼자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죠. 제가 물었지만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손자 타령은 결혼을 하고 나서 더 심각해졌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3개월이 지났을 어느 날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이른 아침부터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고는 다짜고짜 제게 한의원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전에 갔던 곳과는 전혀 다른 곳이라고 하시면서 빨리빨리 준비하라고 성하셨죠. 약 잘 짓기로 유명한 곳이라서 예약 잡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서 가자. 어머님, 무슨 약을 짓는다고 그러세요? 아픈 것도 없는데. 아픈 곳이 없기는 왜 없어? 결혼한 지 3개월이나 지났는데 소식이 없잖아. 가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 아닌지 맥도 좀 짚어보고 해야지. 아니 결혼 전에 약을 그렇게 먹었는데 어떻게 소식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알아왔으니까 믿어도 된다. 아휴 괜히 돈만 날렸네.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절로 입이 떡하니 벌어졌어요. 아니 이제 3개월이 된 신혼에게 아이 소식을 바라시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싶었죠. 저는 당황스러움을 숨기고 어머니께 아직 아이를 가질 계획은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남편과 저는 결혼하면서 모아둔 돈을 다 끌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이가 태어나도 키우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신혼을 즐긴다는 생각으로 2년 정도 부지런히 돈을 모아 기반을 다진 다음 아이를 가지자고 했었죠. 저는 시어머니께 자세한 이야기까지 다 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 지금 당장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였어요. 제 말을 들으신 시어머니께서는 무섭게 화를 내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2년? 아니 아이가 너희가 원한다고 쉽게 가질 수 있는 줄 알아? 지극정성 들여도 생길까 말까 하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진짜.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야? 혹시 세아가 생각이냐? 아이 늦게 갖자는 말? 저와 그이 두 사람의 생각이에요. 어머니 그이가 천천히 가지고 싶다고 했고 저 역시도 그러자고 했어요. 어머님 아이 문제는 저희 부부한테 맡겨주세요. 네가 얼마나 죽는 소리를 했으면 내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 시끄럽고 당장 일어나. 예약 시간 다가온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을 딱 자르시더니 저를 강한 힘으로 끌고 나가셨어요. 저는 끝까지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우선은 따라 나서기로 했죠. 길게 시어머니와 이야기해봤자 좋을 것 하나 없겠다 싶었거든요. 목적은 다르지만 보약을 지어주신다는데 꼭 거절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저는 또 한 번 시어머니에게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시어머니께서는 거의 진상이나 다름없는 행동을 하셨답니다. 자궁이 좀 찬 편이네요. 여사님 말씀처럼 아이가 잘 들어서려면 자궁이 따뜻해야 되는데 우선은 약을 좀 쓰도록 할게요. 제 친구한테 들었는데 침치료도 있다면서요. 약이랑 침치료랑 다 부탁드려요. 지금 받아도 되죠? 당장의 침치료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아요. 며느님께서 다른 문제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그저 자궁이 좀 찬 것뿐이어서 약으로도 충분하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세요. 무조건 아들 낳아야 되니까. 아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이요. 시어머니께서는 치미니 뜸이니 뭐든 좋으니 다 해달라고 하시면서 저를 보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사람 좋아 보이는 한의사 선생님께서는 시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겪어보신 덕분인지 지금은 오히려 독이라고 하시면서 딱 잘라 거절하셨죠. 시어머니께서는 몇 번이나 요구하셨지만 그 단호한 반응에 결국은 포기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의 약도 함께 부탁을 하시며 꼭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약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씀에 당황하신 한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런 약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셨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예전에는 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왜 없냐며 오히려 따지기 시작하셨죠. 정말이지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한의원을 나오셔서도 시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짜증을 내셨어요. 이 한의원을 추천해준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더니 아들 낳는 약을 지어달랬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돌팔이 아니냐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쳐다보더라고요. 정말이지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었죠. 이모에게 하소연도 했지만 이모는 그냥 손자가 보고픈 할머니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라 충고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야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낮에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모가 해준 충고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야기했죠. 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남편의 얼굴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더군요. 그러더니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앞으로는 절대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런 약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얼굴로 제게 다짐을 받듯이 말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의문점이 가득했어요. 이틀 뒤 시어머니께서는 약을 직접 가져오셔서는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으셨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요상한 부적을 꺼내시고는 안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가셨어요. 순식간의 일이었죠. 저는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께 어디 들어가시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거침이 없으셨어요. 저는 바쁜 걸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침대 머리맡에 있던 2개의 베개에 부적을 넣으시고는 절대 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침대 아래에도 마찬가지로 넣어두셨죠.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베개에 넣으신 것은 뭐고 침대 아래에는 뭐예요? 보면 모르니? 내가 예전부터 다니는 곳에서 크게 돈 쓰고 받아왔어. 아들 낳게 해준다고 하니까 절대 빼지 말고
베개 커버 바꾸는 일이 있어도 이 부적은 절대 빼면 안 된다. 부적이라니 어머니, 저희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아직 한창인데 뭐하러 이것까지 준비하세요.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아들만 낳을 수 있다면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소파에도 좀 둬야 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안 곳곳에 부적을 숨겨두셨어요. 그리고는 절대로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이런 미신을 엄청 싫어하니까 집안 시끄럽지 않게 저와 시어머니만 아는 것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죠. 너희 남편 내가 이렇게 한 거 알면 또 난리 나니까 절대 말하지 말고. 새아가랑 나만 아는 비밀이다. 알겠지? 괜히 모자 사이 멀어지게 만들 생각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해. 괜히 시끄럽다. 그이가 그 정도로 싫어하는데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뭐가 어때서? 이렇게 해서 네 뱃속에 귀한데 손자만 생긴다면야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저는 남편이 싫어할 행동임에도 굳이 왜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점이나 미신을 어느 정도는 믿는 편이라서 새해가 시작되면 사주도 확인하고 종종 타로도 보러 가거든요. 유명하다는 곳을 찾아간 적이 있기는 했지만 부적은 처음 봤답니다. 시어머니께서 단단히 단속을 하고 가신 뒤로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망설여졌어요. 소파에 앉는 것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고작 종이 가지고 뭐 그렇게 야단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좀 기분이 편하지 않았어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약을 내밀며 시어머니께서 빼놓지 말고 먹으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은 먹지 않겠다고 했는데 뭐하러 챙겼냐고 한 소리 들었죠. 박서방도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보약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되지.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모님도 생각해보세요. 무슨 우리가 자식 낳는 기계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이렇게 나오시니까 그러죠. 나도 마음이 편한 건 아닌데 그래도 어머님이 주신 거니까 챙겨 먹자. 너무 화만 내지 말고. 남편은 싫어 죽겠다는 얼굴로 약을 받았어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시어머니께서 때때마다 약을 지어주시며 아이 소식을 물으셨답니다. 하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돌팔이 아니냐고 화를 내셨지만 저는 묵묵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두며 시어머니의 말씀을 흘려들었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에 변화가 생긴 것은 다음해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였어요. 연상연하 커플이라고 시어머니께서 처음에는 무척이나 반대를 하셨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행동을 싹 바꾸시더라고요. 죽어도 결혼은 안 된다고 하셨던 분이 말을 바꾸자 동서는 의외라는 반응이었답니다. 제게 동서가 생기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아들 타령은 2배가 되었어요. 저만 데리고 가시던 한의원에는 이제 동서도 함께 다니게 되었죠. 그런데 동서는 저와는 다르게 아무렇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나이도 많으니 침치료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셨지만 동서는 싫어하는 내색도 없이 온갖 치료까지 무덤덤하게 받았죠. 한 번은 제가 너무 신기해서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동서는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저렇게 손자 타령하시는데도? 뭐 좋은 기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할 짓은 아니잖아요. 귀찮기는 해도 어머니 저렇게 하시는 것도 다 자기 만족 때문인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분 풀리실 때까지 두는 거죠. 좀 맞춰드리다 보면 제 풀에 지치지 않으시겠어요? 동서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처럼 말했어요. 저는 별난 시어머니 그 이상으로 동서도 만만치 않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이 통한 것인지 저는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첫 아이를 임신했어요. 정말이지 그렇게까지 시어머니께서 기뻐하실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전하는데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셔서는 저를 꼭 껴안고 너무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겨우 6주 된 아이의 성별부터 물어보셨죠. 병원에서는 뭐라고 해? 아들이라 그래? 파란색이라고 그러지? 그걸 벌써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설사 알게 된다고 해도 저희는 물어볼 생각 없어요. 어머니, 저희는 성별이 무엇이든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요. 병원에서는 16주가 넘어가면 알 수 있다고 하던데 저희는 미리 알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답답한 소리 하네 진짜.
아니 너희는 아들인지 아닌지 궁금하지도 않아? 어떻게 그렇게 남자식 얘기하듯 얘기할 수가 있어? 왜요? 딸이면 낳지 말까요? 딸이면 아이를 지우기라도 하란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께서 집요하게 아이의 성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답니다.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께서 그런 의도로 물어본 것은 아니라고 하시면서 방금까지 화를 내시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목소리가 점점 줄어드셨죠. 남편은 한 번만 더 성별 어쩌고 하시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으름장까지 놓더군요. 아마 저만 있었더라면 시어머니께서는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윽박을 질러가며 이야기하셨겠지만 남편 앞이라서 그런지 금방 알겠다고 하시면서 물러나셨죠. 저는 앞으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한숨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이는 우리 부부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제가 임신 3개월이 되자 동서도 임신을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며느리 둘 다 임신을 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만족스러운지 입이 귀에 걸리셔서는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시길 바쁘셨답니다. 그러고는 저도 동서도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러 다니기 시작하셨죠. 딱히 종교가 있는 분도 아니셨는데 전국의 유명한 사찰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아들을 낳으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이지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저희는 약속대로 아이의 성별에 대해서는 먼저 물어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쳐들어가 알아낼 기세셨지만 남편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셨죠. 그 와중에 동선의 아이는 아들이라는 이야기에 시어머니의 관심은 동서에게로 집중이 되었답니다. 덕분에 저는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한결 편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첫 아이는 예정일보다 20일 정도 빠르게 태어났어요. 건강한 딸아이였죠.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품에 안겨주시는 딸아이를 보며 정말이지 힘들었던 것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행복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남편도 아이를 보고는 어떻게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가 이렇게 이쁠 수 있냐며 하루 종일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모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다고 하면서 뛸 듯이 기뻐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참으로 과관이었어요. 버선발로 뛰어오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손녀 소식에 그 자리에 멈춰서서는 가만히 아이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셨죠. 시어머니의 반응에 아이를 보여주시던 간호사 선생님도 당황하셔선 눈치를 보실 정도였어요. 우리 집 아이가 맞아요? 바뀐 건 아니고요? 며느리 출산할 때 함께 애 낳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태어난 다른 아이들도 있죠? 다른 애들 얼굴 좀 봅시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렇잖아. 딱 봐도 아들 태어날 배였는데 그리고 태몽에도 용이 나왔는데 딸이라니. 손녀라니. 아이가 바뀐 게 틀림없다. 도령님이 아들이라고 했단 말이야. 손녀라는 소리에 흥분하신 시어머니께서는 도령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입에 올리셨어요. 남편은 그 말에 단박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행패를 부리는 시어머니를 끌고는 어디론가 가버렸죠. 저와 이모는 간호사 선생님께 사과를 드렸고 간호사 선생님께서는 당황스럽다는 얼굴로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나가셨어요. 이모는 고생했으니 아무 생각하지 말고 쉬라고 했지만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나서 쉽게 잠들 수가 없었어요. 한참 후 남편이 들어와서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조리에만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도령이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몰라도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괜히 제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알려주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꺼림직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죠. 시어머니께서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저희 집에 오거나 첫째 딸아이를 궁금해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남편은 딸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줘야 할까 고민하다가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대뜸 딸아이 이름을 지어왔다고 하시면서 종이를 하나 주셨어요. 저는 그래도 소녀라고 챙겨주시나 보다 싶어 들뜬 마음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죠.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펼쳐보는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종이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 하고 막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걸 정말 소녀 이름으로 지어오신 것이 맞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비싸게 주고 받아온 이름이라고 하며 당장 출생신고부터 하라고 하셨죠. 종이에 적힌 글자는 한자였는데요. 너무나도 간단하게 아들자 두 글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네, 자. 딸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오신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무슨 이름이냐고 소리쳤어요.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오라고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들 자만 2개라뇨. 장난이시죠? 내가 이름 가지고 장난칠 것이 뭐가 있어?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다음에 아들을 낳는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잔말 말고 이렇게 해. 얼마나 부르기 쉬워. 쓰기도 쉽고. 딸아이 이름이 이 정도면 감지덕지지.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저 첫인사 갔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막내 형님의 시어머니가 아직 몸조리도 하지 않은 막내 형님 앞에 두고 아들 낳으라고 재촉하셨다는 소리에 제정신 아니라고 욕하셨다면서요. 지금 어머님 하시는 일이 그 상황이랑 뭐가 달라요? 어떻게 딸아이 이름을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절대 못해요. 뭐? 못해? 왜 못해? 아들도 못 낳은 죄인이 왜 못해? 딸아이 이름이 차자면 어떻고 말자면 어때? 고작 여자의 이름 하나 가지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어디서 어른한테 말대꾸야? 시어머니께서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것이냐며 소리를 지르셨지만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이름을 가져와서는 제 딸아이에게 붙이라고 강요하시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좋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언쟁이 길어지는 도중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남편은 제가 목에 핏대까지 세우면서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자 꽤나 놀란 얼굴이었죠. 저를 진정시키던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아이의 이름을 보더니 말없이 빡빡 종이를 찢어버렸답니다. 그 소리에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란 얼굴로 얼마짜리 이름인데 그걸 찢느냐고 하셨죠. 남편은 아이 이름은 이미 정했고 출생신고도 마쳤으니 쓸데없는 짓은 그만하고 당장 나가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아무 이름이나 지으면 아들 못 낳는다고 당장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하셨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쫓겨나듯 병실에서 나가야만 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제게 일체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온 이후로도 형님들이 찾아오는 것은 막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께서 오신다고 하면 정색을 하고 거절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몇 번이나 오시던 시어머니가 동서가 아이를 낳자 발길을 완전히 끊어버리셨어요. 동서가 아들을 낳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유명한 곳에 가서 100만 원을 주고 이름을 받아왔다고 하시면서 동선의 아들에게 박영훈이라는 이름을 지어오셨죠. 그 이름을 전해 들은 저는 딸아이 이름이라고 받아온 그날을 생각하며 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애써 분을 삼켜야 했답니다. 초보 엄마로서 힘든 점도 많았던 저는 이모의 도움으로 그나마 빨리 학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지만 저는 학원을 선택하는 대신 집 한쪽에 공부방을 꾸며두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당시 학원 일에 신물이 나기도 했고 아이와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욕심도 있었거든요. 남편은 이런 제 결정을 지지해 주었답니다. 저는 그렇게 첫 출산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딸이었죠. 당연히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첫째 때와 마찬가지로 아들을 낳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잔뜩 보내셨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출입을 완벽하게 막아선 덕분에 저희 집에 직접 오지는 못하셨거든요.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보내셨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물론 첫째 아이 이름 사건으로 마음이 상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미 시간이 흘러 저는 괜찮아졌는데 남편은 아닌 모양이었어요. 둘째도 역시 딸이라는 소식에 시어머니께서는 다짜고짜 집으로 밀고 들어오셨죠. 도대체 내가 그렇게 챙겨줬는데 딸이라니.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는 한 거니? 내가 그렇게 당부했잖아.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 아들만 낳으라고. 아니 너희 동서는 떡하니 손주 안겨주는데 너는 뭐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 저희는 아들 원한 적도 없고요. 그이와 저를 닮은 아이면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셔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살라서 고개 빳빳하게 들고 말대꾸야. 나 죽었다 하고 엎드려 있어도 용서할까 말까인데.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화를 내셨지만 저는 이미 적응이 된 상황이라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시어머니께서는 아들 낳기 전에는 시댁에 발 디딜 생각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오히려 고맙다는 말로 대꾸했답니다. 이런 제 반응에 화가 나신 시어머니께서는 안방에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도 잊으신 것인지 화분을 들어서는 거실로 던지시며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고 악담을 퍼붓기 시작하셨죠. 그 소리에 놀란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여자애들이 시끄럽다고 당장 닥치게 하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거친 언행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아이들을 달랠 생각에 시어머니를 막무가내로 밖으로 밀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지금 어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하셨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할 단계가 아니었죠.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저는 시댁 행사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갈 필요 없다고 했고요. 하지만 딱 하루, 시아버지 제사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석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갈 때마다 들으라는 식으로 동서와 동선의 아들을 예뻐하셨어요. 동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를 봤지만 저는 전혀 상관없다는 식으로 반응했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그렇게 나올수록 약이 오르시는지 짜증을 내셨지만 저는 끝까지 모른 척 했답니다. 문제의 사건이 일어난 것도 바로 시아버지의 제삿날이었죠. 그날은 이상하게 오전부터 날씨가 찌뿌둥한 것이 기분이 이상했어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햇살이 들어오는 것이 괜히 심란하기만 했죠. 1년 만에 만나는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정정하셨고 도끼 눈으로 저희 아이들을 노려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처럼 아들은 언제 낳는 것이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고개 숙여 인사드릴 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주방으로 들어가 제사 음식 준비를 했는데요. 곧 있어 동서가 도착했고 호들갑을 떨면서 동서와 손자를 맞이하는 시어머니의 소리에 저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묵묵히 제 할 일만 하고 있었고요. 아이들은 아이들인지 어른들 사정과는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놀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그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빠르게 손을 움직였고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아이들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찾으려 두리번거리자 동서가 집안 마트에 갔다고 알려주었죠. 시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는 소리에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동서는 설마 시어머니께서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를 안심시켰지만 저는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때였죠. 갑자기 창밖에서 번개치는 소리와 함께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꽤나 무서운 기세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우산도 없이 아이들이 나간 것은 아닌가 걱정돼서 바로 집 밖으로 나갔어요. 동서도 우산을 챙겨 들고 따라 나섰죠. 마트 쪽으로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서 시어머니와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동서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아이들 이름을 부르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쏟아지는 빗속에서 딸아이가 홀딱 젖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시어머니와 동선의 아이는 멀쩡하게 우산을 쓰고 있었고요. 제 눈에는 불꽃이 튀었어요. 동선의 아이가 쥐고 있는 우산은 제가 이름까지 정성스럽게 적어준 첫째의 것이었거든요.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어디서부터 비를 맞은 것인지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고 작은 몸은 덜덜 떨고 있었죠. 저는 멀쩡한 정신으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동선의 아이가 하고 있는 우산을 거칠게 빼앗으며 이 우산을 왜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의 사나운 기세에 아이는 겁에 질려 동서의 뒤로 숨어버렸죠. 동서도 당황하며 저를 불렀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노려보며 다시 물었어요. 비가 오는데 그럼 어쩌니? 비라도 맞으란 말이야? 이 우산은 우리 애들 우산이죠. 왜 이걸 다른 애가 쓰고 있고 우리 애들은 비를 맞고 여기까지 온 거냐고 묻고 있잖아요. 안 들리세요? 걔 집애가 비 좀 맞은 게 어때서 이 난리야? 귀한 우리 손자 대신해서 맞았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시어머니의 말 같지도 않은 대답에 겨우 붙들고 있던 제 이상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저는 당장 아이들을 품에 안고 이혼할 테니 다시 볼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며 짐을 챙겨 나와버렸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사 준비는 어쩌고 그냥 가느냐고 난리셨지만 저는 그런 것 따위 안중에도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이들을 따뜻한 물에 식히고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옆에서 지켜보았죠. 비를 그렇게 맞았으니 혹시나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조마조마했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잔뜩 굳은 얼굴로 제 손을 꼭 잡고는 괜찮을 거라고 중얼거렸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한 대로 새벽이 되자 첫째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죠. 저는 남편과 함께 응급실로 달려갔고요. 딸아이는 온몸이 아프다고 칭얼거렸고 응급실에서는 열을 내리기 위한 갖은 방법을 동원했답니다. 그렇게 겨우 열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딸애는 여전히 다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병원에서는 고열의 후유증일 수도 있으니 지켜보자고 말씀하셨고요. 저와 남편은 긴장된 마음으로 금방 딸아이가 털어내기를 기도했지만 세상 일은 참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딸아이는 걸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달리기를 시작하면 한쪽을 절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아직 한창 성장기의 아이니 치료를 하다 보면 좋아질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는 소리였죠. 남편은 완전히 눈이 돌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벅벅 갈았죠. 나는 당신이랑 이혼을 하면 했지 더 이상 어머니랑 엮이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어. 이혼? 우리가 왜 이혼을 해? 그 사람 이제 내 어머니도 아니야. 나한테는 앞으로 당신이랑 우리 아이들 그리고 이모님이 가족이야. 앞으로 내 가족 건드리는 사람 나타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 남편은 무시무시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와의 연결고리를 완벽하게 끊어내기 위해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말이죠. 저나 이모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렇게 이사 준비로 바쁜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물론 이전에도 몇 번이나 연락을 주셨지만 저는 깔끔하게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전화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평소라면 이미 끊었을 전화를 말이죠. 저는 최대한 감정을 죽이고 전화를 받았어요. 미쳤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난리야?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차마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욕을 내뱉으시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무슨 일이시냐고 전화 잘못 거신 것은 아니냐고 물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더 길길이 뛰시면서 갑자기 자신의 뒤통수를 치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셨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난리세요. 어머니께 무슨 일 생기셨다면 그건 다 업보가 아닐까요? 우리 첫째 그렇게 죽되 살아나게 만드셨으면서 양심의 가책은 조금도 들지 않으시나 봐요. 양심?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 그 상황에서 손자가 비 맞도록 뒀어야 한다는 말이냐? 그 귀한 아이를? 그렇게 귀하시면 어머님이 우산 쓰지 말고 아이들한테 양보하지 그러셨어요. 왜 우리의 우산을 빼앗아서 주신 건데요? 어머니 때문에 첫째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상상이라도 해보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고작 아이가 아픈 것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당장 원상태로 돌려주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는 것이 없으니 이만 전화를 끊겠다고 말하고는 시어머니의 대답도 듣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죠. 시어머니께서 조금의 반성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 소리를 직접적으로 듣다 보니 더 소름 돋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시어머니께선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전화를 하셨지만 저는 아예 차단까지 해두고는 모른 척을 했어요. 얼마 후 집으로 동서가 찾아왔어요.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한 동서는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했죠. 저는 아이들을 이모에게 맡기고는 동서와 마주 앉았어요. 동서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저도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동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미묘한 공기가 흐르는 것도 잠시 동서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시아버지께서 운영하고 계시던 회사가 있었는데 남편도 서방님도 회사에는 관심이 없어서 전문 경영인을 꾸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영인이 사실은 시어머니와 잘 아는 사이로 몰래 회사 돈에 손을 대고 있었다고 말이죠. 남편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속사정까지는 모르고 있던 저로서는 충격이 꽤나 컸답니다. 형님은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뒷돈을 챙겨주셨던 모양이에요. 그의 말로는 규모가 상당하다고 하는데 그걸 갑자기 감사팀에서 걸고 넘어지셔서 지금 어머님 상황이 많이 심각해요. 그이도 따로 계산을 해봤다는데 그동안 가져가신 돈이 억대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동서는 알고 있었어? 그이는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아주버님께서 집에 오셔서는 감사팀에 신고했다고 하시면서
어머니께서 그동안 횡령하셨던 돈에 대해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형님도 아시겠지만 그이가 회계사무소에 다니잖아요. 혼자서 이것저것 확인해보더니 그냥 넘어갈 수준은 아니라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왜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그 난리를 쳤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아무래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도 꺼볼 생각으로 전화를 하신 모양인데 저는 그 불을 꺼줄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답니다. 동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시어머니께서 교도소에 가실 수도 있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그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내가 왜? 내가 무슨 수로 그 일을 막아? 감사팀에서 움직였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크다며. 그런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막느냐고. 그래도 아주버님께서 신고하셨다고 하니까 어떻게 말려보시면. 굳이? 나는 이미 어머니랑 인연 끊기로 마음먹었는데 어머님이 어떻게 되시던 나하고는 상관없어. 앞으로도 쭉. 그러니 어머니를 어떻게든 구제하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왔다면 번질수 잘못 찾았어. 그날 상황 다 알면서 동서도 나한테 이렇게 와서 말하는 거 쉽지 않았겠지만 2번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으면 해. 저는 단호하게 동서에게 말했어요. 동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버렸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징역살이를 하셨는지 아니면 벌금으로 집이고 뭐고 다 빼앗기셨는지 제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든 우리 딸아이가 아팠던 것에 100배만큼만 고생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2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2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주변에 말했더니 다들 제 이야기를 제보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워낙 즐겨 들었기 때문에 제보하게 되었어요. 저는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라 그런가 굉장히 통쾌했었는데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저희 시댁 형님 얘기예요. 일단 사랑하는 우리 가족 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딸 2명이 있는 가정주부예요. 남편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나게 되었어요. 집안 형편이 좋은 편이 아니라 저는 대학에 가지 않고 바로 취업했었어요. 그때 당시엔 저 같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게 첫 회사에 취업했는데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회사 정직원이었는데 제가 첫눈에 반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실질적인 우리 친정의 가장이었고 또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으니까 남편에게 먼저 다가가진 못했어요.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남편도 저를 마음에 들어 했었대요. 그렇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 덕분에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연애를 하다 보니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진국이더라고요.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고 정말 다정했어요. 이런 사람과 살면 고생은 안 하고 살 것 같았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관심사도 많아서 어찌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매우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우리 친정 집안의 사정이 매우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매우 망설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자기만 믿고 결혼하자고 해서 바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정에서는 남편이 서울에 있는 대학도 나오고 회사도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으니 너무 환영해 주었죠. 오히려 저한테 절대 남편을 놓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친정엄마는 아직도 저보고 제 인생 중에 제일 잘한 짓이 지금 남편과 결혼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친정은 정말 열렬한 환영으로 남편을 맞이했어요. 남편도 첫인사부터 우리 친정 부모님께 어찌나 잘했는지 몰라요. 사실 친정이 잘 사는 편은 아니라 집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부끄러웠는데 남편은 전혀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런 점을 보고 저도 이 사람이다 라고 확신을 얻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 친정에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남편은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형제였는데 위로 형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형의 직업은 의사였어요. 저는 딱 저 소리를 듣자마자 사실 조금 걱정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형은 결혼한 상태였는데 형님은 무려 박사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댁에 인사를 가기 전부터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은 형이 아버지도 아니고 오히려 어머니는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신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저는 걱정을 쉽게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 전 아주버님과 형님을 미리 만나보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 떠니까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러 가기 전에 미리 형네 부부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종로에 있는 그때 당시 유명한 찻집에서 아주버님과 형님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남편의 가족을 처음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며칠 동안 얘기한 끝에 둘이 고민해서 선물도 마련해서 갔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주버님과 형님의 첫인상은 정말 강렬했어요. 의사와 박사여서 그런가 정말 옷부터 태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아주버님은 계속 재수씨 긴장 풀라고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런데 형님은 묘하게 저에게 신경전을 벌이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자꾸 딴지를 거는 듯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웃으면서 하니까 제가 진지하게 대꾸하면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도 남편과 아주버님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서 저만 참으면 되니까 조금 찝찝해도 넘겼어요. 대놓고 저를 싫어하진 않으셨으니 그냥 안 친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아주버님 부부와 만나고 드디어 시어머니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식 날보다 이날이 훨씬 떨렸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차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백화점에 가서 몇 시간을 돌아다니며 찻잔과 차를 골랐어요. 남편이 이만하면 됐다고 가자고 했지만 저는 이왕이면 그래도 첫인상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매우 컸어요. 그렇게 꽃다발과 찻잔 세트를 들고 시어머니를 찾아뵈었는데 예상보다 시어머니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인사하러 딱 들어가고 처음 눈이 마주쳤는데 굉장히 인자하게 저에게 웃어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그 웃음이 기억이 날 정도랍니다.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는 웬만한 일에 화를 내지 않으신다고 했거든요. 그 말이 정말 사실인 것 같았어요. 정말 차분하신 성격이었고 말씀하시는 것도 나긋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주눅 들어있는 게 눈에 보였는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오히려 하고 싶어요. 저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정했어요. 아, 정말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요. 솔직히 결혼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좋은 남편 세상에 많잖아요. 남편감으로 괜찮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시어머니 만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것도 홀시모는 정말 신중하게 결혼 결정하라는 말 저도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친절하셨고 이런 집에 시집을 가게 된다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형님이 걸리긴 했어요. 제가 친언니가 있는데 언니도 똑같이 남편이 형제거든요. 언니는 언니가 형님 입장인데 동서랑 뭐만 하면 비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형님이 은근 신경전을 벌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어차피 결혼하게 된다면 형님은 별로 안 봐도 될 수 있으니 그대로 결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형님이 저에게 적대적인 것과는 별개로 제가 혼자 걱정된 것도 있었어요. 남편, 아주버님, 형님 셋 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했으니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시어머니는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해주셨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양가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결혼식 날까지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왔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양가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시댁이가니 아주버님과 형님도 와 있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제주도에서 출발하면서 선물을 사왔었는데 형님에게는 목걸이를 선물했었어요. 형님은 그냥 아무 말이 없었어요. 선물해준 우리가 무안할 정도로요. 그래도 그냥 기분 탓이라고 넘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준 선물을 매우 좋아해 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됐다고 넘겼죠. 그런데 그날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에 갔는데 형님이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동서, 목걸이 근데 너무 촌스럽다. 저는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너무 민망해서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아, 마음에 안 드세요? 나 마음에 안 든다고 말 안 했는데? 동서 되게 무섭다. 말을 막 지어내네? 제가 당황해서 허둥지둥하니 형님은 그냥 다시 부엌을 나갔어요. 그날 무슨 정신으로 설거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남편은 형수 그렇게 안 보였는데 정말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때 든 생각이 그냥 나만 조용히 하면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얼버무리고 형님이 저한테 그럴 때마다 그냥 꾹 참았어요. 왜냐면 그냥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냥 최대한 무시했습니다. 제가 저기에 대꾸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형님이 정말 얄미웠던 건 꼭 시댁 식구가 있으면 저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아주버님, 하다못해 저희 남편이 있으면 그냥 저에게 그럭저럭 잘 대해줬어요. 그러니 제 속만 터졌던 거예요. 그래도 제가 무시하고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다 남편과 시어머니 덕분이에요. 남편은 저한테 정말 잘했거든요. 시어머니도 인간적으로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아무래도 옛날 분이시니까 어느 정도 고지식한 면은 분명 있으세요. 하지만 억지를 부리시거나 혹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진 않으세요. 또 시집살이는 절대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도 딱 시어머니와 남편만 보고 살았죠. 완벽한 결혼 생활은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고 형님은 바로 임신을 했어요. 아무래도 임신을 해서 그런가 저를 봐도 그때는 딱히 뭐라 안 하더라고요. 저야 너무 좋았죠. 그렇게 형님은 아이를 낳게 되었고 여자아이였는데 형님이 정말 공주처럼 키우더라고요. 저도 아이는 죄가 없으니 많이 놀아줬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도 곧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아기가 생기고 나니 형님은 신경도 쓰이지 않았어요. 저는 딱 아이가 생겼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남편도 굉장히 기뻐했죠. 우리 친정에서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는 여기저기 정보를 물어 태교에 좋다는 것은 다 찾아다녔어요. 우유를 먹으면 아이가 하얘진다길래 우유를 얼마나 마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으면 아이가 똑똑해진다고 해서 그것도 정말 많이 했어요. 남편과 임신에 관한 아주 두꺼운 책을 저녁마다 같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태교에 전념하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저 당시에 우리 딸이 세상에 나올 때는 정말 남아선호 사상이 심했을 때예요. 요즘은 말을 들어보니까 여자아이를 훨씬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 때는 정말 남아선호 사상이 심했어요. 더군다나 아주버님과 형님의 첫 아이도 여자아이라서 시어머니가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쩌지 걱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저에게 오히려 수고했다고 해주셨어요. 물론 그 뒤에서 어땠는지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저에게 뭐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형님이었어요. 본인도 딸을 낳았으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동서가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그러는 본인이 남자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출산하고 정신없었을 때 찾아와서 하는 첫 마디가 저 말이었어요.
제가 임신 전에는 그냥 저만 참으면 되니까 참았지만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아이한테 뭐라고 하는 말은 절대 넘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때는 한마디 했어요. 형님이 낳으시면 되잖아요. 제가 저렇게 대답할 줄 몰랐는지 형님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지금 뭐라 그랬어, 동서? 남자아이는 형님이 낳으시면 되잖아요. 형님도 딸 낳으셨으면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저렇게 형님한테 대놓고 뭐라 한 건 처음이거든요. 심하게 당황한 게 눈에 보였어요. 저 때 저희 주변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렇게 한 방 먹이니까 속도 후련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속으로 이제 날 안 건들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오산이었죠. 형님은 저 이후로 더 괴롭힘이 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원래도 자기가 박사인 것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날 이후로는 그걸 굉장히 티를 많이 내기 시작했죠. 학벌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굉장히 강했어요. 시댁 모임이 있을 때마다 저는 모르는 서울 대학 생활에 대해 많이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박사 과정을 얼마나 힘들게 겪었는지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매번 똑같은 말로 저러니까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 저럴 때마다 우리 딸하고 둘이 놀았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형님은 제가 일부러 자리를 피하면 옆으로 따라오더라고요. 얘 현지야, 모르는 거 생기면 큰엄마한테 물어봐. 큰엄마는 박사잖아. 저렇게 말하는데 어찌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아이를 낳아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이들이 한창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정말 아이들은 별걸 다 궁금해하구나 그때 처음 알았죠. 아무래도 나이가 비슷하니까 시댁에 가면 시조카와 우리 딸은 같이 놀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과 놀아주며 그냥 기본 상식을 알려주면 형님은 꼭 시조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궁금한 게 생기면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엄마는 박사잖아. 저 말을 들으면 제가 괜히 민망해지더라고요. 자기가 박사라는 걸 어찌나 자랑하던지. 어느 날은 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큰엄마 이름이 박사야? 정말 박사를 얼마나 말했으면 딸이 저에게 저랬겠어요? 전날 남편과 얼마나 둘이 웃었는지 몰라요. 형님은 그게 부끄러운 행동인지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저는 모르는 내용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도 대학을 안 나왔지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름 직장 생활도 오래 했었거든요. 아, 형님은 이 부분에서 제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형님은 공부는 오래 했지만 직장에서 일했던 경험은 없거든요. 그래서 신혼 때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에게 요즘 직장은 괜찮냐고 물어보면 표정이 매우 안 좋더라고요. 형님이 생각할 때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는데 직장 경험이 있으니 안 입고 왔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박사라는 걸 내세웠던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저보다 잘난 게 저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남편은 저를 사랑하고 시어머니도 뭐라 안 하시고 우리 시대에는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 정말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딸아이를 낳고 나서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형님은 그때 자기가 저를 이겼다고 생각했나 봐요. 되게 의기양양해 보였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형님이 저럴 때마다 예전엔 기분이 나빴다면 날이 갈수록 그냥 웃기더라고요. 왜냐면 왜 저렇게 행동하시는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무시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육아하느라 정신이 없기도 했죠. 저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딸은 대학에 갔으면 싶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아서 그랬다기보단 그냥 남편을 보니 확실히 대학에 가면 기회가 더 많더라고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딸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기회를 접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서울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가 어릴 때부터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형님도 박사라서 그런가 시조카 교육에 아주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형님에게 정보를 물어보긴 싫어서 절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기도 전에 어찌나 자기 딸을 저에게 자랑했는지 몰라요. 우리 지연이는 영어 유치원 나왔잖아. 그래서 그런가? 외국인 만나도 말을 정말 잘해. 저번에는 길 가다가 외국인을 만났는데 글쎄 얘가 길을 알려주더라. 동서도 현지 영어 유치원 보낼 거면 미리 알아봐. 그런 데는 미리 알아봐야 하는 거 알지? 지금 찾아보면 늦을 텐데 어떡해. 우리 애처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정말 좋거든. 저도 우리 딸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정말 많이 알아보고 있었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형님, 우리 현지도 영어 유치원 보낼 거예요. 이미 알아봤어요. 어머, 그래? 근데 동서 그거 알아? 영어 유치원 다닌다고 다가 아니야. 집에서도 많이 영어로 말해야 늘어. 나야 박사니까 가능하지만 동서는 어떡해? 그건 제가 알아서 해요. 거기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참 고맙네요. 아니야, 고맙긴 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나는 박사잖아. 정말 형님과 대화하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잘 싸우는 편이 아니었는데 제가 형님을 만나고 돌아오면 자주 싸우게 되더라고요. 저를 대놓고 무시하니까 저도 가만히 당하고 있긴 싫으니까 대응해주게 되는데 에너지 소모도 너무 컸어요. 평소에 저를 건드는 말만 한다면 저는 늘 그랬듯 언제든지 무시가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대꾸가 나오더라고요. 그걸 아는지 형님은 아이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자기가 나서서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형님 딸과 우리 딸의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아서 비교도 많이 되었어요. 성적에 대한 비교는 아이들이 학교가 높아질수록 심해졌죠. 저는 원래 남과 비교를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댁에 모일 때마다 형님은 우리 딸한테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나서서 그런 건 물어보지 말라고 하면 형님은 늘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 성적 별로인가 보다.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에 갈 때마다 큰엄마가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 딸도 형님을 만나기 싫어하더라고요. 명절 때나 시어머니 생신 때는 다 같이 모여야 하니까 제가 미리 딸한테 이번 주말에는 큰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그럴 때마다 딸은 가기 싫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 같아도 정말 가기 싫을 것 같았어요. 완전히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겠지만 딸아이가 사춘기에 들어가서도 그러더라고요. 그 나이 때는 비교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시조카가 우리 딸보다 공부를 잘하긴 했어요. 그래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시조카가 공부를 잘하는 건 맞지만 우리 딸이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진 않았거든요. 저도 물론 딸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릴 때부터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고 생각해요. 서울대에 가더라도 저는 인간적으로 우리 딸이 정말 잘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어요. 무조건 양보하며 살라는 것은 아니어도 그래도 예의 바르고 항상 친절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요. 사실 형님 딸은 공부를 잘했어도 버릇이 없었어요. 이건 저희 남편도 동의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작은 아빠 엄마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먼저 인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희가 먼저 인사했어요. 사실 인사가 사람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그런데 시조카는 그런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집도 세고 자기가 항상 우선시 되어야 했어요. 저는 우리 딸이 외동이라 사회성이 부족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웬만하면 언니에게 양보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조카는 단 한 번도 우리 딸에게 먼저 양보한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용돈을 주어도 인사는 우리 딸만 했어요. 정말 이쯤 되니까 저도 정이 안 들더라고요.
시댁에 와서 하는 거라곤 인사도 아니고 성적 자랑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딸도 점점 사촌 언니와 비교되는 게 많이 부담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딸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현지가 시댁에 가면 형님이 자꾸 성적 물어봐서 스트레스를 받아.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 거 알지? 당신이 형한테 얘기 좀 해봐. 알겠어. 내가 얘기할게. 저는 남편이 아주버님과 얘기하니까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또 저의 오산이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형님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형님? 동서, 정말 자격지심 있는 건 나도 잘 알겠어. 그런데 애들 성적 가지고 비교하지 말라고 했다며? 왜? 차마 얼굴 보고는 말 못하겠어? 남편 통해서 말하게. 그리고 뭐 내가 없는 말 지어냈니? 우리 딸이 공부 잘하는 걸 어떡하라고. 형님, 지연이 공부 잘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 현지랑 비교하니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안 그래도 지금 한창 예민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경을 써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 자격지심 없어요. 자격지심이 없으면 도대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동서 진짜 웃긴다. 진짜 여러분, 제대로 화가 나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저는 저 전화통화를 하던 상황이 아직도 기억나요. 진짜 전화로 막 저한테 저런 말을 하는데 온몸이 떨리니까 목소리까지 떨리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배려를 해달라는 부탁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그냥 저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화를 냈죠. 아니, 당신이 어떻게 전했길래 당신 형수가 나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쳐. 당신 현지 아빠잖아. 똑바로 잘 생각해. 애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저도 모르게 서러워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막 울면서 남편한테 뭐라 하니까 남편도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일단 저를 달랬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전해들은 말로는 아주버님도 형님이 아이 교육에 집착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래도 본인이 박사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워낙 박사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사람이니까 그냥 우리가 최대한 무시하며 살자고 남편과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형님은 정말 제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제일 신기한 사람이에요.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 해도 그렇게 안 놔두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저렇게 전화로 형님하고 얘기한 이후엔 시댁에서 공부 얘기가 나오면 남편하고 저는 최대한 말을 돌리거나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잠잠해지긴 했죠. 그런데 그때쯤 시어머니께서 시댁 식구들 다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제 기억에 그때 명절이 되게 길었던 기억이 나요. 시어머니께서는 손녀들도 어느 정도 자랐으니 본인이 정정하실 때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며느리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시어머니가 아무리 좋아도 여행을 같이 가는 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가족은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해외도 1년에 한 번은 셋이 무조건 갔고 시간이 나면 국내 여행도 굉장히 자주 갔어요. 또 딸이 캠핑을 좋아해서 주말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남편과 같이 캠핑도 자주 다녔죠. 그리고 이 사실을 시댁 식구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여행 얘기를 꺼내자 형님이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정말 가고 싶어요. 여행은 동서네가 자주 가니까 전문이잖아요. 믿고 맡기면 되겠어요. 동서 잘 부탁해. 평소에 워낙 여행 자주 가잖아. 정말 사람이 너무 얄밉지 않나요? 남편과 집에 돌아와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시댁 식구들은 형님만 제외하면 그래도 다들 좋은 사람들이라 괜찮았거든요. 남편이야 사실 본인 엄마와 형인데 싫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만약 시어머니가 평소에 저한테 못해주셨으면 거절했을 텐데 평소에 워낙 또 잘 챙겨주시고 괜찮으셔서 형님이 매우 걸렸지만 그냥 여행을 가자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정하는데 형님이 자꾸 해외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주도를 가고 싶었는데 동남아로 가자고 자꾸 재촉해서 곤란했어요.
시어머니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시어머니도 은근 해외로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남편과 긴 상의 끝에 결국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부요. 세부 정도면 관광지고 가깝고 이미 남편과 다녀온 곳이라 크게 부담이 없었어요. 그렇게 진짜 제가 다 알아보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저는 정말 거기서 형님한테 없던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동서, 이게 뭐야? 음식이 왜 이래? 동서, 제대로 알아봤어야지. 여긴 별로다. 동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저는 제가 형님의 개인 비서인 줄 알았습니다. 자유여행으로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 모든 걸 저와 남편이 기획했거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또 얄밉게 저한테만 슬쩍 와서 저러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해외여행이 처음이시니까 최대한 옆에 붙어 있었는데 잠깐 떨어지면 옆으로 와서 저러는 거예요. 제가 대답하지 않거나 퉁명스럽게 말해도 계속 저러더라고요. 그냥 제 속을 긁는 게 목적이었나 봐요. 그리고 아주버님네는 아주버님이 의사고 돈도 많으면서 같이 해외여행 한 번을 간 적이 없더라고요. 평소에 돈 자랑을 그렇게 하면서 여행 비용은 또 칼같이 나눠내길래 그것도 정말 미웠습니다. 그래도 해외까지 왔는데 내가 참자며 속으로 참을 인을 얼마나 새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부에서도 어딜 갈 때마다 저에게 통역을 시키는 거예요. 본인이 박사라고 얼마나 자부심이 넘쳤는데 저한테 통역을 시키니까 저는 안 그래도 정신이 없었는데 자꾸 그러니까 귀찮고 욱해서 말했습니다. 형님, 박사면 그 정도 회화는 기본 아니에요? 형님 잘하실 것 같은데 혼자 해보세요. 그런데 형님은 저 말이 그렇게 기분이 나빴나 봐요.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동서, 정말 예의 없다. 사람이 왜 그래 정말? 내가 잘 지내려고 노력해도 동서가 도와주질 않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까지 늘 저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불편하게 했던 것은 형님이거든요. 오죽하면 우리 딸도 큰엄마는 엄마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런 말을, 그것도 해외 세부 바다에서 저러니까 저는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손 아랫사람이기도 하고 또 가족여행으로 놀러왔으니까 저는 그냥 좋게 말했습니다. 아니, 형님은 박사니까 이 정도는 괜찮으신 줄 알았어요.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동서, 누가 보면 동서가 윗사람인 줄 알겠어. 내가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정말 너무하네. 저는 진짜 기가 막혔어요. 형님이 저한테 저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제가 그동안 참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딸아이 비교를 시작하더라고요. 동서, 마음 곱게 먹어야 현지도 똑똑해지는 거야. 우리 지연이 똑똑해서 질투나서 그런가 본데 제대로 생각해. 애가 뭐를 보고 배우겠어? 저는 저한테 뭐라 하는 것은 참아도 우리 딸한테 뭐라 하는 것은 절대 참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형님, 자꾸 우리 딸 공부 못한다고 하시는데 현지도 충분히 공부 잘해요. 형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애가 시댁에 오기 싫어하잖아요. 어머, 그럼 나 때문이라는 거야? 동서 정말 무섭다. 사람을 그냥 몰아가네. 박사한테 자격지심이 있는 건 나도 알겠는데 적당히 해. 정말 화가 나서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때 마침 남편이 저희를 데리러 와서 그냥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까지 그래왔듯 그대로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식당에 들어오더니 막 우는 거예요. 다들 분위기가 당황해서 시어머니도 왜 그러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막 울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박사니까 아는 게 있어서 아는 척을 했더니 동서가 그게 안 입고 왔나 봐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속상해서요. 동서, 나도 미안해. 앞으로 아는 척 안 할게.
정말 형님은 제 생각보다 고단수였어요. 남편도 저한테 저게 사실이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도 아니고 세부였고 또 시어머니도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딸이 저 자리에 있으니까 저기서 싸우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말했어요. 형님, 제가 죄송해요. 그만 우시고 드세요. 정말 저도 똑같이 울고 싶었지만 그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무마하고 아주 어색한 상황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울면서 남편에게 하소연했어요. 내가 세부까지 와서 형님 저러는 거 받아줘야 하냐고 하니 남편이 그럼 아까 그 자리에서 뭐라 한마디라도 하지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 말이 정답인데 그게 그렇게 저는 또 속상하고 서럽더라고요. 당신은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 당신이야말로 형수가 그러면 나 막아줄 수 있잖아. 정말 너무한다. 나는 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니까 나설 수가 없지. 그리고 엄마도 계시잖아. 여보 그만하자 제발. 나도 그래서 거기서 가만히 있었던 거라고. 당신이 내 편을 안 들어주면 어떡해? 형수 저러는 거 한두 번 보냐고.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해? 그럼 어떡하라고. 지금 내가 형네 숙소 가서 따지라는 거야? 말을 왜 그렇게 해? 결국 형님과 저의 싸움은 부부싸움으로 확대되었어요. 정말 너무 서러워서 국제전화로 친언니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말했던 기억이 나요. 기분 좋자고 간 여행에서 저렇게 싸우게 되니까 너무 속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한테 대놓고 뭐라 하시진 않았지만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저는 결국 결론을 얻게 되었죠. 형님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엮이지 않겠다는 결론이요. 그래서 세부에서 돌아오고 시댁 행사가 있어서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어도 최대한 형님하고 둘이 남게 되는 상황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형님은 임신하게 되었어요. 네, 바로 늦둥이를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시댁에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부부의 늦둥이는 아들이었죠. 시어머니가 아무리 괜찮으신 분이라고 하시더라도 아무래도 옛날 분이시니까 아들이라고 하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워낙 여기저기서 들은 게 많아서 놀랍진 않았어요. 대놓고 손자를 좋아하시니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손자를 정말 예뻐하시니까 형님이 덩달아 기가 살더라고요. 늦둥이라 아이가 예쁜 것은 알겠는데 시댁에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데리고 와서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시댁이 제사가 있거든요. 임신했을 땐 임신해서 몸이 무겁다고 오지도 않더니 아기를 낳고 나서는 계속 데리고 오더라고요. 또 아기가 어리니까 자기는 아기를 봐야 한다고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손자가 태어나서 기분이 좋은지 부엌에 잘 안 들어오셨어요. 결론은 저만 잔뜩 고생했죠. 제사만 그런 게 아니고 명절에도 그랬습니다. 집안에 아기가 생기면 완전 그 집은 아기 위주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우리 시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생은 제가 하고 집안 웃음 담당은 다 아기와 형님이 받더라고요. 제가 형님을 안 좋아하니까 저는 늦둥이 시조카가 귀엽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도 자연스럽게 더 싸우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처음 신혼 때나 아이가 어릴 땐 제 편을 들어줬는데 제가 계속 하소연하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싫은 소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시조카가 수능을 보게 되었는데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더라고요. 형님이 워낙 어릴 때부터 놀지도 못하게 하고 과외로 몇백을 달마다 쓰더니 결국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형님은 더 기고만장해졌죠. 본인은 아들도 있고 딸도 좋은 대학을 갔으니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시어머니도 그때부터 되게 형님을 많이 챙기더라고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는 서운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우리 딸 대학 입시에 집중했습니다. 딸은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명확했어요. 서울에 있는 유명 여자대학이요. 어릴 때부터 그 학교에 가고 싶어 해서 학교에서 주최하는 견학도 자주 갔었습니다. 딸 방에는 대학 포스터가 여러 개 붙여져 있었어요.
너무 가고 싶어하는 학교여서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저는 딸이 그 학교에 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도 너무하신 게 우리 딸이 원하는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너무 속상해해서 며칠간 밥도 먹질 않더라고요. 종일 우는데 딸이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대학이 다가 아니라고 말해도 딸한테는 와닿지 않았나 봐요. 그렇게 힘들어하던 딸을 겨우 달랬습니다. 네가 원하면 재수를 하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수를 결정하고 마무리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설날이라 시댁에 갔더니 역시나 형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동서, 현지 대학은 어떻게 됐어? 재수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학교엔 붙었는데 마음에 안 든대요. 어머, 엄마 닮아 돌대가리인가 보네. 뭐라고요? 장난이야. 뭘 그렇게 화를 내? 진짜 사람이 왜 저러나 싶었어요. 제가 너무 화나서 형님을 노려봤더니 장난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 하더라고요. 형님, 말 예쁘게 하세요. 정말 왜 그러세요? 동서야말로 윗사람한테 예의 지켜. 지금 뭐 하는 거야? 부엌에서 저희가 큰 소리가 나자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너희 왜 그러니? 아니, 현지 대학 떨어졌대서 내년을 노리면 된다고 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길래요. 무섭네요, 어머니. 형님이 우리 현지 저 닮아서 돌대가리라고 했잖아요. 왜 맨날 없는 말을 지어내세요? 이것 보세요. 제가 그래도 손 윗사람인데 정말 너무 무서워요. 둘 다 그만해라. 정말 내 앞에서 뭐 하는 거니? 시어머니도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억울하고 속이 터져서 그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형님이 저러는 거야 뭐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도 나중엔 은근 형님 편을 들더라고요. 제가 아랫사람이니까 숙이고 들어가라 하길래 시어머니한테도 정말 서운했어요. 막말을 들어도 결국 저는 아들도 없고 아랫사람이라는 거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인성이라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형님에게도 했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정말 공부보다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형님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인성이 가장 별로였습니다. 시조카들도 콩 심은데 콩 난다고 정말 인성이 별로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은 재수하게 되었지만 참 예의 바르고 착하거든요. 동네에서도 어른들이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몰라요. 학교 선생님들과 학원 원장님도 이렇게 예의 바른 아이가 없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저한테 인성이 먼저라고 하니까 시어머니에게 너무 서운했어요. 물론 시어머니도 형님이 저렇게 말한 것을 모르시니까 이해는 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형수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저 이후에 저 공부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명문대에 갔으니 둘째도 보내고 싶었나 봐요. 제가 봐도 좀 심하게 공부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첫째와는 다르게 둘째는 형님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나 봐요. 시댁에 와서도 공부를 계속 시키더라고요. 저는 물론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의 생일잔치가 있었어요. 형님과 저렇게 몇 번의 다툼 끝에 저는 생일과 명절에만 시댁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생일잔치를 고급 한정식집에서 했거든요. 형님이 거기까지 와서 시조카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잔치까지 와서 저러니까 사실 그걸 지켜보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 시조카는 오죽했겠어요? 게다가 아직 어리니까 더 참기 힘들었을 거예요. 결국 시조카가 공부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그럼 그 학습지까지만 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조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 공부하기 싫다고. 그냥 나도 엄마처럼 고등학교만 나오면 안 돼?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혹은 시조카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형님 반응이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당황하더니 시조카의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제가 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말했어요.
형님, 박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시조카가 입을 막은 형님의 손을 떼더니 말했어요. 우리 엄마 고등학교만 나왔는데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박사를 할 수 있어요? 형님, 저게 진짜예요? 그럼 그동안 저를 속이신 거예요? 형님은 심하게 당황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거짓말을 한 사람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화가 나기보단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죠. 그럼 도대체 제가 몇십 년 동안 고졸이라고 무시당했던 게 뭐가 되는 건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야, 우리 아들이 장난치는 거야. 여보, 제발 그만해. 당신 아직도 박사라고 하고 다녔어? 형님은 필사적으로 아니라고 했는데 아주버님이 나서더라고요. 알고 보니 형님은 박사가 아니었어요. 저처럼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형님과 아주버님은 그 자리에서 싸우더라고요. 형님은 지금 여기서 왜 이러냐고 그러고 아주버님은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하고 둘이 난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제가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무시당한 게 뭐가 되나 싶었죠. 형님은 결국 자기 아들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망신시키니까 좋아? 네가 공부를 잘했으면 되잖아. 시조카는 놀라서 울고 시어머니도 화나서 제대로 말해보라 하시고 잔치가 아니고 무슨 저는 소싸움 보는 줄 알았어요. 전쟁통도 이것보단 조용할 것 같았어요. 아니 형님, 제대로 말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이 말해봐. 형수 박사 아니야? 동서, 박사가 그렇게 중요해? 도대체 왜 이렇게 반응해? 이제까지 우리를 속인 거야? 다들 한마디씩 하니까 말이 섞이고 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심지어 식당 직원이 들어와서 저희를 말렸어요. 결국 시어머니 중재로 다들 조용해졌어요. 그때 우리 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한테 돌대가리라고 하더니 큰엄마 정말 너무하네요. 뭐? 돌대가리라고 했다고? 할머니 모르셨어요? 저번 설에 그래서 엄마랑 큰엄마랑 싸운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정말 형님 말만 듣고 제가 예민하게 반응한 줄 알았대요. 형님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있다가 결국 도망치듯 나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가 몇십 년 동안 무시당했던 것을 그날 다 풀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우리 딸도 모르고 있던 사실을 그냥 속 터놓고 말했어요. 말하다 보니 저도 속상해서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오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형수가 그렇게 행동했을 줄은 몰랐대요. 물론 사이가 안 좋은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형님이 박사라고 했던 것은 그냥 사소한 말 한마디였대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올 때 무심코 내뱉었던 말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내뱉은 말이 평생을 그렇게 살게 한 거죠. 아주버님은 당연히 장난인 줄 알고 넘어간 거였고요. 장난으로 집에서도 본인이 박사라고 하니까 남들한테도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고 다닌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또 사실 아주버님은 의사여서 정말 바빴어요. 그래서 시댁 행사가 있어도 잘 오지 않으셨죠. 보통 형님만 온 적도 많아요. 그러니 모를 것 같기도 했어요. 형님은 사소한 말 한마디가 커지고 커져서 본인도 그 거짓말이 감당이 안 되는 지경이더라고요. 말한 게 있으니 아니라고 하기에도 애매해서 해명할 순간을 놓친 것 같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식 전에는 해명해야지, 아기를 낳기 전에는 해명해야지 하면서 점점 늦춘 게 이 지경까지 왔다고 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정말 거짓말은 어떤 경우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형님이 저한테 저랬다는 걸 시댁 식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형님이 저와 둘만 있을 때 자주 그랬으니 뭐 당연한 거네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몰라봐서 미안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를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뭘 모른다고 무시했으면서 결국 본인도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형님은 그 이후에 시댁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저라도 못 올 것 같긴 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시댁에 나타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사랑은 우리 딸이 받게 되었죠. 사실 형님이 저렇게 시댁에 잘 왔던 건 시어머니가 재산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아들 낳고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재산도 못 받게 되었죠. 저는 재산도 재산이지만 결국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저렇게 당한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처음엔 화도 좀 났는데 이제는 그냥 웃겨요. 그동안 얼마나 본인이 괴로웠겠어요. 저를 무시하면서 마치 자기가 정말 박사인 것처럼 행동할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닌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저를 무시했다는 것은 결국 본인의 자격지심 때문이겠죠? 저는 정말 저렇게 안 살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사람 됨됨이를 평소에 정말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형님이 우리를 그동안 속인 것을 알게 되자 정말 칼같이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기 싫은 형님의 얼굴도 목소리도 이제 살면서 마주할 일이 없어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게 본인이 만든 거짓말에 평생을 그러고 사느라 정말 본인의 인생을 거짓으로 산 거잖아요. 저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했어요. 친언니에게도 말했더니 언니가 배꼽 잡고 웃더라고요. 처음엔 저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저도 사실 주변에 얘기하면서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는 사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 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날씨가 요즘 점점 추워지더라고요. 다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행복한 연말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감사합니다.